부동산 집값이 네.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출연해 네. 주셨을 때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한 네. 집값은 좀 좋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네. 혹시 내년 집값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네. 계신가요? 올해 금리보다 내년 금리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마 공통적으로 하실 거예요. 코픽스라는 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8대 은행이 있습니다. 국내 8대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하잖아요. 자금 조달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은행한테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럼 자금 조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네. 금리가 올라가면.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한테 빌리는 그 금리가 기준금리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기준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쉽게 말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대출해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보면. 그 밖에도 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겠죠. 코픽스가 지금 4를 찍었어요. 아. 4%대를 찍은 건 역대 최초예요. 예, 역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진, 이게 굉장히 빠른 흐름이에요. 자, 이 흐름까지 생각해 보면 시중금리는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3개월쯤 전에 여름에 출연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22년 끝자락 이 시중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고 그거보다 23년에는 더 올라갈 것이다. 금리는 마치 중력 같아요. 이 부동산 가격이 있다면 그걸 끌어내리는 중력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현재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 여러 금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상단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왜냐면 기준금리도 상단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아, 네. 미국 기준금리. 그러니까 상단을 가지고 네. 계속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단이 7%대예요. 아. 네.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하시겠습니까?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네. 자, 근데 이게 7에서 8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내 집 마련하시겠어요? 더 부담스럽죠. 손 안 나가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시중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계시죠. 그럼 그때는 더 집을 사면 안 되겠다라는 믿음이 있으시죠.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수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수요를 결정짓는 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측, 공급 측을 다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구매 의사만 먼저 본 거예요. 근데 구매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떨수록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구매 의사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구매 여력도 꺾어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매 의사는 나 있어요. 그래, 더 떨어져라. 나는 살래. 하는 구매 의사는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구매 의사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2천만 가구 중에 대부분이 구매 여력이 축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 정도의 가격의 집을 살 때 예를 들어서 2억 정도의 대출을 받는다. 근데 같은 2억 대출 받을 때 작년에는 그냥 100만 원씩 이자 상환 부담하면 됐어요. 그러면 이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같은 2억을 대출 받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갚는다. 근데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은 갚을 수 있지만 200만 원은 못 갚는 거예요. 구매 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집 가격을 결정짓는 이 수요 측 요소,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여러분들의 평균 소득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소득의 하락 속도는 더 빠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더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명목 소득은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이제 최근에 유지된다고 해볼게요. 이게 명목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에요. 네. 굳이 따지면 네, 그건 안 떨어지고 유지돼요. 그러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명목 소득조차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그대로지만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를 헤아려 보는 방식. 그게 실질 소득의 개념이에요. 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거. 실질 소득은 극명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데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죠. 그러니까 결국 집을 살 수 있는 여력, 이것을 이제 우리 많이 보는 지표가 HAI라는 지표가 있죠. House Affordability Index. 네, 집 구매 여력 지수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수인데 이런 지수 자체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수요 측은 어때요? 어려워지는 거. 어려워지죠. 금리가 올라가면 어려울수록 수요 측을 계속 자극해요. 아, 집 사면 안 되겠다. 못 사겠다. 사면 안 되겠다가 구매 의사. 못 사겠다가 구매 여력. 이런 걸 자극하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공급이잖아요. 네. 공급은 어떨까? 근데 두 가지 공급이 있죠. 기존 주택 공급과 신규 주택 공급이 있죠. 기존 주택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동안에 주택 공급 많이 하겠다라고 했던 그 계획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2년 끝자락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한 2, 3년 걸려요. 지금 계획 세운다고 해서 내일부터 주택이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간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현 정부가 마치 바톤 터치하듯이 주택 공급 많이 늘리겠다. 청년을 위한 250만 호 늘리겠다. 그런 종류의 주택 공약들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공급은 많아요. 그럼 신규 주택 공급은 많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의 분양 대상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 다음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기존 주택 공급이에요. 기존 주택 공급은 다주택자가 집을 2개 이상 갖고 있을 때 내놓고 싶다. 네. 혹은 갭 투자자가 집 내놓고 싶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떨까요? 내놓고 싶은 의지가 강해지죠. 왜?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니까. 예, 연간 여러분이 짊어지고 계신 빚의 규모가 1가구당 한 9,17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물론 이것은 금융대출만 해당되는 거예요. 대략 1억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 1억 중에 변동대출 금리가 78.5%예요. 아, 변동이 더 높네요. 네, 변동이 압도적으로 네. 많아요. 약 80%인 거죠. 그죠? 네. 그럼 절대적으로 많은 가구가 변동으로 대출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최근 1년 동안 기준금리 인상폭이 2.25%포인트예요. 그럼 이걸 다 곱하면, 여러분도 곱해보세요. 이 세 가지를 곱하면 9,170만 원 곱하기 78.55 곱하기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죠? 2.25%포인트. 이걸 곱하면 대략 167만 원인가 나와요. 대략 170만 원. 네. 그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더 늘어나요. 1년 동안 이자 상환 부담이 요만큼 가중됐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는 금리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 다주택자들이나 갭 투자자들이 어떨까요? 더 내놓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버텨보자 하는 마음이었고 일부만 내던지다가 전반적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그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겁니다. 그게 23년의 모습인 거죠. 2020년 한 해 집값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았죠. 네. 근데 우리나라 집값만 오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집값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집값이 올랐어요. 선진국들 중에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해요. 평균이 안 돼요. 네.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은요. 50%, 60% 올랐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집값이 올랐고 우리나라는 덜 올랐다면 그렇다면 사실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요인은 정책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판단해 보셔야 돼요. 공통적으로 올랐다면 공통적인 요인이 뭘까요? 그게 금리 아닙니까? 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부동산 매매 가격이 급등하죠. 그리고 21년 들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죠, 우리나라. 동결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2번 금리 인상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1년 한 해. 그때는 집값 상승세가 어떻게 돼요? 둔화되죠. 예, 둔화된다. 그리고 실제 22년에는 집값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값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이고요. 이 지표는 주간 단위예요. 쉽게 말하면 전주보다 얼마나 떨어졌나. 그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게 떨어지다 마이너스 0.5%에 근접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0.5% 수준에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를 좀 봐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값을 결정짓는 수요와 공급, 그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라는 거죠. 그 금리라는 변수가 이렇게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추가적인 조정이 있겠죠. 분석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23년 2분기까지는 떨어지는 이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떨어지는 건가요? 네, 예. 물론 기울기가 좀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이언트 스텝 하다가 빅 스텝하고 아. 베이비 스텝 이렇게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 기울기는 좀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기울기를 또 완화시키는 요인이 뭘까요? 완화시키는 요인. 부동산 정책 기조죠. 네. 이거 너무 폭락하면 안 되겠다. 이건 막아야 되겠다 하면서 정책적으로 좀 수요를 억제하는 여러 예를 들어 대출 규제라든가 세제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최대한 완화하려고 노력할 거야. 그런 것들도 나름 떨어지는 속도를 좀 주춤하게 만드는 거예요. 22년 한 해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갔고 23년에는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가 둔화되다가 그러다가 기준금리는 더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23년 2분기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전제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23년 2분기 이후에는 계속 동결될 것으로 전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집값이 이렇게 크게 둔화되는 것이고 이 하락률이 마이너스 1%에 근접하게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되고 23년 2분기 이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락률이 다시 보합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봅니다. 0에 가깝게. 그럼 마이너스 1%가 되는 거는 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1씩 떨어진다. 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1%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폭등할 때도 많이 폭등한 게 0.5% 수준으로 폭등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폭락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세제 혜택이라든가 지금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완화해서 좀 수요 여력이 있거나 의사가 있는 사람만큼은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를 그점 나름 뒷받침하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또 물론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지만 나는 그냥 좀 더 떨어질지라도 지금은 사야 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전세 살다가 전세 계약 기간이란 이런 이슈도 있고 뭐 이제 신혼부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2천만 가구의 주택에 대한 수요의 스탠스가 다 다른 거예요. 여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력이 되는 사람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여력이 있는 사람도 못 사게 해놓는 거죠. 지금의 여러 가지 이 부동산 시장 수요 규제책은 폭등할 때 도입했던 규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폭락에 가까운 숫자 이런 숫자를 기록하는 지금에는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니까 또 어울리는 정책 기조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이 기울기를 좀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떨어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보합에 가깝게 0으로 행진을 할 텐데 그럼 그때 사는 겁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찍고 그리고 0에 가깝게 올라가는 구간 이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죠. 0 밑에서 맴도는 거니까 하락하는 속도가 둔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씩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0.5%씩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되는 거죠. 그게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어떤 때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점차적으로 하락 속도가 둔화되다가 결국 0을 통과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죠. 그럼 가장 좋은 적기는 언제일까요? 0을 통과하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네. 기점을 노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콩나물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서 깎으시죠. 그 수천 번 깎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부자 안 돼요. 월급쟁이 부자들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 수천 번 깎으면 부자 되나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조금 더 일찍 사거나 조금 더 늦게 사거나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 떨어지고서 사거나 사자마자 떨어지거나 이게 자기의 부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신중을 기울여서 어느 지점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적어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정도는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 지점에 내가 사야 된다. 우리 동네는 계속 오르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마이너스 0.5라면 그 다른 지역은 더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근데 부동산이랑 금리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네. 금리가 많이 오르는 2005년부터 2008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도 했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오늘 발표된 IMF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네. 오늘 발표됐습니다. IMF에서 이 아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여부, 그리고 어포더빌리티,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정도, 여력, 주택 구매 여력 이런 것을 진단했어요. 여기서 진단한 결과 마이너스 10%포인트 23년에 네. 추가적인 금리가 단행될 경우. 근데 단행될 경우라는 것은 아직 발생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기준금리 인상이. 근데 모두 다 기준금리 인상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년에도. 네.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인정하듯이 그러니까 당연한 전제를 깐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전제가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그 전제하에 추가적인 집값 하락이 있을 수 있고 그 집값 하락의 정도는 심지어 2019년 12월 값, 이것은 코로나19 직전 값이죠. 그 직전 값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수로 보면 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딱 충격이 있을 때는 좀 정체되다가 그때부터 이제 급등했는데 금리 인하하면서 막 급등했어요. 금리 인하하면서 급등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서 급등한 것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돈의 이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유동성이 좀 더 성장하게 된 거죠. 벌써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하하면서 집값이 오른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올라가요. 저축하고 싶어지시죠. 상대적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지죠. 은행 가면 저축금리 5% 준대 하면 내가 굳이 주식 투자해서 3, 4% 벌 필요 있어? 이렇게 뭐 불안해하면서 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축으로 옮겨요. 제가 그래서 두 문장을 연달아 쓴 적이 있는데 돈은 이동한다. 돈은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 돈은 항상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는 얘기는 은행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은행으로 더 돈이 쏠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가 아니라 돈의 규모는 똑같은데 그 같은 돈의 상당 비중이 은행으로 쏠리면 나머지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같은. 돈이 안 몰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격이 달라요. 선행하냐 동행하냐 성격이 달라요. 그렇게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기회비용의 개념이에요. 기회비용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해서 5%를 벌었어요. 근데 만약에 은행 금리가 3%예요. 그럼 나는 5% 번 게 아닙니다. 2% 번 거예요. 네. 2%포인트만큼. 왜냐하면 은행에 저축해도 3% 버는데 2% 번 걸 갖고 5% 벌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반대로요. 내가 그래도 똔똔이 됐어요. 0%포인트. 전 고점에 사서 다시 꾸역꾸역해서 고점까지 다시 왔어요. 그러면 나는 돈을 본전 지켰다. 아니죠. 우리 기회비용을 고려해야죠. 이 돈을 만약에 은행에 저축했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5%를 벌었다. 네. 그러면 나는 0% 수익률이 아니라 마이너스 5% 수익률인 거예요. 그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돼요. 그만큼 금리가 모든 시장에 반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영향을 안 미친다?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금리는 정의상 돈의 가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20년에 집값이 뛰었잖아요. 집값이 뛰었다고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집값은 그대로인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던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짜장면 살려면 500원만 주고도 짜장면 바꿔줬잖아요. 네. 돈의 가치가. 네. 근데 지금 500원 가지고 짜장면 바꿔요? 못 바꾸죠. 그럼 짜장면 지금 살려면 예를 들어 5,000원 줘야 된다고 해볼게요. 네. 10배 올랐어요. 짜장면 가격이. 근데 짜장면의 가치가 10배 올랐나요? 생각해보세요. 짜장면 가치는 그대로잖아요. 네. 그럼 뭐가 떨어진 거예요? 화폐 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는 게 아니라고 해석해도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그림은 돈의 가치는 곧 금리이고요. 그럼 금리와 반대돼서 나머지 재화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가치가 다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돈만 들고 있던 사람들이 우는 거고요. 2020년에 돈만 갖고 있던 사람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전월세 살던 분들. 전세는 순전히 돈인 거잖아요. 네. 잠깐 빌려준 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돈이니까 돈의 가치가 막 떨어졌던 거예요.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집값은 사실은 그 아파트의 가치, 주거 가치, 가치는 똑같아요. 평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뭐 잔존 가치는 더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좀 뭐 장판 기수도 나고요. 그죠? 근데 왜 집값은 올랐을까? 집값은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의 향방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주식만 보셔도 안 되고 부동산만 보셔도 안 됩니다. 경제를 보셔야 돼요. 경제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주식이라는 나무를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부동산이라는 나무를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아예 나와서 숲을 봐야 돼요. 숲을 보시고 내 소득을 이 자산과 바꿀까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는 빨리 선제적으로 다른 자산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가난해지면 안 되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돈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요. 그럼 굳이 왜 바꾸냐 이거예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저축해도 된다. 그래서 22년 전망 때 제가 긴축의 시대 22년 전망서 갖고 나왔을 때도 네. 긴축의 시대 책 갖고 나왔을 때도 그게 여름이죠. 네. 똑같이 뭐라 그랬어요? 22년은 저축하셔라. 현금을 보유하라고 말씀 그래서 주셨어요. 네, 현금 보유 늘려라. 네. 그건 거예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돈을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더 많은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영역, 그 형태로 돈을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럼 나의 돈을, 나의 소득을 저축의 형태로 갖고 있을까? 부동산의 형태로 더 갖고 있을까? 아니면 주식의 형태로 갖고 있을까?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인데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갈 때는 그 돈의 가치 그 자체가 올라가니까 굳이 이쪽으로 안 갖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이런 성향들이 이미 지배적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그러니까 결국 금리로 다 설명이 되는데 네. 금리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네. 2005년에서 2008년 질문해 주신 것처럼 금리 올릴 동안에 그때 네. 당시에는 부동산이 또 지금처럼 하락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키팩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성형외과 홍보 사진 보면 한 남성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저라고 해볼게요. 못생긴 남자가 이렇게 딱 있는데 성형 후에는 잘생겨졌어요. 만약에 이런 모습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죠. 근데 재밌는 것은 비포 애프터의 사진이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비포의 사진은 그냥 머리도 안 만지고 추리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표정도 이루고 찍어요. 비포는. 애프터는 머리도 정갈하게 하고 옷도 갖춰 입고 화장도 하고 멋있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찍어요. 자, 그러면 비포 애프터 이 차이가 뭐예요? 성형의 차이예요? 나머지 머리 스타일의 차이예요? 화장의 차이예요? 옷 스타일의 차이예요? 그 모든 게 다 결부된 결과물인 거예요. 사실 비포 애프터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나머지 조건은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해놓고 성형의 차이만 봐야 돼요. 이걸 우리 학문적으로는 통제라고 합니다. 통제.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실험할 때는 다 컨트롤을 해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통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한국 다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금리 탓이 아니다 뭐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2020년에 금리만 작용된 건 아니겠죠. 네. 그 밖에 뭐 경기 침체도 있었고 부동산 정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의 믹스처잖아요. 그럼 2008년 뭐 이후에 2015년 15, 16, 17, 18년 금리 인상기였잖아요. 이때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기에는 왜 집값이 안 떨어졌냐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금리 인하할 때 왜 집값이 안 올랐냐.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의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금리 외적인. 근데 금리 자체만 보면 네. 당연히 집값 하락 요인, 상승 요인인 거지. 네. 그거보다 더 큰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요인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특히나 22년, 23년을 설명할 때는 금리 가지고만 설명해도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의 기여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례적인 금리 인상이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확실히 금리가 많이 싸져 있는 상태고 유동성을 많이 풀어놓은 상태다 보니까 네. 좀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또 최근에는 금리 조절을 하면서부터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집값 떨어진 거고 과거 사례는 또 다른 팩터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달라지는 것 같다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전까지는 이제 현금을 많이 보유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위기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위기일 때 집을 사야 돼, 주식을 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럼 직장인이라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2022년 한 해 주가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하라고 하는 거 절대 그 말 듣지 말라고 22년은 주식을 안 갖고 있어야 되는 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떨어질 때 사자라는 그런 표현은
앞으로 안 떨어질 거라는 전제가 깔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은 전제가 아마도 더 이상 안 떨어진다라는 전제일 때예요. 그죠? 근데 그 전제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가정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가정이 안 맞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이제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저 신혼부부가 될 사람인데 내 집 마련을 지금 우리 동네 보니까 한 50% 정도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집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거론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집값의 조정의 초입이다.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조정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집값 하락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녹화일 기준으로 현재 마이너스 0.5% 수준인데 지난주보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당장 0 이상을 찍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적어도 마이너스 0.5에서 0.4,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이 지점에 고민을 더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은요 정말 거의 전재산이잖아요. 전재산 이상이기도 하죠. 대출 끼고 사니까 전재산 이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을 구매하는 의사결정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역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특히 우리 MZ세대 여러분들이 20년, 21년을 지켜오다가 야 진짜 집 안 갖고 있던 사람들 벼락거지 됐다. 네. 뭐 이렇게 많이들 느끼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야, 나는 벼락거지. 강남 집값은 막 10억 올랐는데 그동안 나는 더 거지 됐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 21년 끝자락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 집값은 계속 올랐네. 결과적으로 오르네. 그리고 금리는 너무나 낮네. 지금까지의 경험만을 가지고 집을 덜컹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금리는 오르고 그때부터 이자는 상환부담은 쌓이고 그때부터 집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떨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물음표는 지금까지 이렇게 조정됐으니 이제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의 물음표가 아니라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스스로 답변을 찾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보셔야 돼요. 절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험과 앞으로의 경험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이때 내가 뭐 의사결정했던 그 공식을 이용해서 앞으로의 삶에 그 공식을 또 도입하려고 하면 절대 그 숙제는 풀리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예요. 실물 경제 자체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네. 경기 침체는 경험해봤는데 23년에 경험할 이 경기는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를 먼저 읽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시대를 먼저 들여다보고 가야지 그냥 지금까지 이랬으니 22년에는 이랬으니 이 공식으로 그냥 23년도 그렇게 해보자. 이만큼 떨어졌으니 사자. 이거는 좋은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더 떨어질 건지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답이 어느 정도 나오죠. 예.